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인터넷상에 보시면요 대게 인증샷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대게였는데요. 요즘은 반값이 됐다는 겁니다. 상하이 봉쇄 탓에 중국으로 갈 대게가 우리나라로 몰린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나자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이 늘은 게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대게값 하나에도 복잡한 국제 정세가 다 반영돼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사진을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이삿짐 같은 그 이삿짐 난차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가 국방부 앞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이 트럭에 보안 문서 현장 파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어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처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사가 시작이 된 건데 국방부가 옮겨가기 전에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불필요한 서류들을 다 없애는 작업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서 현장 파쇄 차량이 와서 뭔가 작업을 하는 모습 이렇게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국방부 이사 시작했다. 신용산시대 시동을 걸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자,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 관련된 얘기인데요. 통상 관련 고위직을 역임할 때 미국 기업 두 곳에 본인의 집을 세주고 6억 수익을 거뒀다. 제목이 좀 긴데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재직신데 당시로 보면은 1989년에서 1999년 굉장히 오래 전인데요. 한 10년 정도 기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업들 AT&T, 엑슨모빌 등 이거 미국 기업들이죠. 이런 자회사에 종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임대해줬다. 임대, 그러니까 월세를 놨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월세가 한 6억 정도 두 곳을 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해 충돌 아니냐? 어제는 이런 보도가 어제 저녁부터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한 곳이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그냥 맡겨서 이렇게 월세가 나간 거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청문회 때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물가 심상치 않죠? 윤석열 당선인 물가와의 전쟁, 새 정부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서울 동대문의 한 식당 모습인데요. 가격표죠. 메뉴표입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크게. 여기 보시면 생선구이인데 뭐 9,000원, 9,000원, 10,000원.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접근을 했네요. 그리고 10,000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 가보면 물가 오른 거 실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이 사진 중간에 큰 제목으로 있죠. UN 문 닫을 건가? 그러지 않으려면 러시아를 당장 유엔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실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 국가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러시아는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다.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확인되는 집단 학살, 민간인 학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유엔에 버젓이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보리 화상회의에서 강력 성토했다. 이렇게 절규와 호소를 남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해설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임시 집무실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예비비 360억 원 가량이 처리가 됐어요. 이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국방부의 집무실이 마련되기 어렵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선인은 의지를 나타내서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임시 집무실이라도 바로 마련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시 집무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복당 폭탄입니다. 지금 강용석 변호사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고요. 서울시당 일단 1차 관문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중앙당의 최고위원들이 지도부가 뭔가 결정을 하는 단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언론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길입니다. 민주당에서 두 정치인의 모습이 최근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한 분은 은퇴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가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두 정치인, 굉장히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문 닫아라. 일명 기사 때 소개했던 유엔 얘기입니다. 유엔 이렇게 작동불능에 빠질 거면 아예 그냥 문 닫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용산 집무실 이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비비 360억 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돈을 집행할 수 있고요. 이른바 이제 이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5월 내에는 용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 집무실 입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어제 요 예비비과에서 의결을 하면서 안보 공백 없이 추진돼야 한다. 뭔가 좀 당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사업체 계약 준비에 착수했다. 원래 이런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는요, 이게 뭔가 이 입찰을 받거든요, 이사할 때.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속도를 내겠다. 빠르게 이사업체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지출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도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이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과에 추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반 논란을 떠나서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세요. 뭔가 이게 살짝 짚은 것 같죠, 지금 국무총리 얘기는요.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윤 당선인 5월 10일 이날이 취임일이에요. 5월 10일 용산 집무 목표다. 일단 목표가 이거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뭔가 다 짐을 빼고 이사하고 이게 이전 완료는 6월 말이나 돼야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 시차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윤 당선인은 용산에서 집무를 보려는 의지, 거기서 시작하겠다. 이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월 10일까지 모든 이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군요. 밤새워라도 이전한다. 밤을 새서라도 이삿짐 옮긴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두는 걸 검토한다. 자,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복궁 근처의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당분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집무실을 사용할지 또는 국방부에 임시로 집무실을 만들어서 그걸 임시로 사용할지 이걸 지금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좀 더 보죠. 뭐 이전과 리모델링 등등등 감안하면은 취임식 직후에 바로 입주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쓸지 아니면 임시 집무실을 검토할지 그리고 서초동 자택에서 당분간 출퇴근을 할 것 같다. 일단 취임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른바 세팅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또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비비 통과될 전망인데 이후 그 청와대 이전이나 관련해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네, 오늘 예비비가 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그 직무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대선 전에는 사실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집무실을 당분간 어떻게 쓸지. 근데 지금 임시 집무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로 과연 급박한 사안인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지적은 여전히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집무실을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청와대 집무실은 아예 이제 사용하지 안 하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예. 좀 여기저기서 빈틈이 지금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그냥 청와대 집무실은 일단 뭐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서 집무를 시작하시고 예. 용산 청사 이제 거기 다 이사 준비 마친 다음에 입주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좀 싶어요. 시간을 좀 두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러면 뭐 경호상의 문제라든가 아. 뭐 안보상의 보안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이제 그 청와대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이제 집무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전제한다면 예. 통이동 사무실을 쓰거나 아니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일부를 비워서 임시로 만드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 둘 모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또 보안상의 그렇죠. 문제도 있고. 일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다 문제인데 왜 그걸 고집할까? 음. 그러니까 임시 사무실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예. 그 멀쩡한 청와대 집무실 그냥 놔둘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용산 뭐 리모델링해서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집무 공간만이라도 예. 일단 먼저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한 달 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 이제 청와대 집무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임시 사무실까지 하겠다라고 예. 집무실까지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임시 집무실 만들더라도 여전히 좀 불안전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가 이제 이사를 시작한다고 나오는데 만약에 임시 집무실이 하여튼 이 건물의 뭐 일부에 이제 꾸며지게 된다면 건물 자체에 지금 국방부와 대통령이 같이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박정희 이제 교수님? 그 문제도 있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비서진들이 당장 보좌를 들어가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진들은 통이동에 그대로 있고 예컨대 그럼 이제 뭐 신속하게 보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제 비서진들이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면 보고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런 약간 좀 불편한 상황도 발생하는 거죠. 예. 박정희 교수님,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의치가 않다면은 국방부 건물 밖에 임시 무슨 가건물이라도 만들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급하면은 만약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안에 마련됐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이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또 밖에서는 이거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소통을 위해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 이게 이제
당선인의 의지죠. 처음에 취지였습니다. 이게. 네, 취지가 출발점이 거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소통을 위해서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게 참 아니 목표가 소통인데 예. 왜 방식은 불통이고 불도저일까요? 이 부분이 좀 제일 답답한 문제 같아요. 오히려 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 뭐 아까도 얘기했던 경호 문제, 안보 공백 문제, 또 주민의 어떤 그 불편 문제. 근데 이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예. 높아진 국민들의 소통 눈높이예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실컷 소통의 눈높이를 높여놔서 네. 광화문 시대라고 그래서 바로 집무실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높여놨는데 예. 하는 행동은 소통이 아닌 불통 또는 불도저 리더십이니까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돌이키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떡할 겁니까? 예. 당선인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모든 권력에 집중돼 있는 당선인이신데 가시겠다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5월 10일 날은 무조건 임시 사무실에서라도 출발하겠다라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그 기사의 취지가 나왔고 이제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예.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거다. 만약에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이 졸속 이전에 대한 예.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점 많죠. 박찬환 교수님께서는 용산으로 일단 대통령 직무실을 이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동안 청와대 공간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있었고 대통령마다 좀 옮기려고 했었죠 거기서. 그렇죠. 그럼 예. 이제 용산으로 가는 게 예.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옮긴다고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럼 용산으로 가면서 예. 청와대의 시스템도 조금 더 소통과 내각 중심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거기에 따른 또 특히나 거기에 국방부가 있던 자리니까 예. 국방부가 합참이 있던 자리니까 그것이 또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새로운 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체계를 만든다는 게 단순하게 건물을 옮긴다고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준비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은요.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방부 지금 신청사거든요. 신청사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쓰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층별로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이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방 건물 사진이 아래 있죠. 그리고 뭐 층이 좀 구별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제 언론에 다 공개됐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층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언론을 위해서 1층 로비가 있는 곳이죠. 여기 국방부처는 로비가 좀 크게 있는데 기자실로 이미 여기는 이제 국방부 기자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좀 더 규모를 늘리겠죠 아마. 1층 그리고 2층은 대변인실. 뭐 왔다 갔다 하기가 좋네요. 그리고 3층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여기 3층으로 돼 있죠? 여기입니다. 요 층인데 다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 옆에 비서실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참모들이 수시로 대통령과 접촉하기 좋지 않은가 같은 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4층, 5층은 보좌진들이 쓰고요. 이제 경호처가 요 일부 쓰게 됩니다. 경호처는 이제 3층에도 아무래도 마련하겠죠. 그리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지금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민간합동위원회 위원들, 뭐 관계자들이 이제 근무하는 공간이 이 건물 위쪽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치예요, 지금 일단 계획은요. 자, 정우택 변호사. 네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층부터 3층 정도까지 이 상황.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보다는 조금 더 참모들과 아니면 언론과 접촉하기가 좀 용이해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 같은 공간에 근무한다는 거잖아요. 예. 기자실이 1층에 있다는 얘기는 오가면서 기자들이 뭐 대통령 지금은 청와대 건물에 춘추관이라고 기자실 건물과 그렇죠. 이 청와대 이 사무 건물이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뭐 기자들이 마주칠 별로 없는데 이렇게 1층에 있으면 아마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제 들어오다가 만날 수 있는데 저는 이 배치의 핵심은 6층에서 10층에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 민간합동위원회. 그렇죠. 지금까지 청와대에는 이런 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원회 조직들은 밖에 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6층에서 10층까지 5층을 쓰잖아요, 무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 기존에 청와대 근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 2층 빼고 3, 4, 5층, 3층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민간위원회가 5개 층을 쓴다는 음. 조직이 뭐냐면 사실은 청와대는 굉장히 축소하지만 5개 층이나 정확히 보면 5층부터 10층까지 6개 층이네요. 그렇죠. 6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을 쓰는 거죠. 예. 절반 이상 쓰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물론 어떤 단체가 굉장히 들어가는지 중요하지만 예. 사실상 현재 있는 청와대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아. 그러니까 청와대 소속은 줄어들지만 예. 같은 건물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청와대에 있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역할을 좀 대체하는 방식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어찌 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규모를 줄이면서 민간위원회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게 저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아. 저기 들어가는 조직들은 본인들은 스스로 대통령 집무실에 근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정부에 붙여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과거에 청와대 직원이라는 그런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저 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이 들어가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예. 그게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조직은 아니지만 예. 또 어찌 보면 같은 건물에 있고 그러네요. 바로 회의도 하고 이렇다 본다면 사실상 청와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민관이니까 공직자,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요. 민간 전문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현재 청와대 역할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많이 배치하는 게 맞느냐. 사실 왜냐하면 청와대 실제 대통령 집무실에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 한 뭐 6개, 7개 층을 쓰고 예. 한두 층 정도를 만약에 민간합동회의가 쓴다 그러면 그거는 취지 맞습니다. 그 청와대 조직을 그렇죠. 줄이고 그 여기 한다는 쓴다는 층 개수는 어떤 규모를 말해주는 그렇죠. 거니까요.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사람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제가 보기에 변칙된 형태이긴 하지만 옳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실험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자, 여기서 이제 민간합동위원회 쪽 얘기를 좀 주목해 주셨는데 김재섭 당협위원장은 이 층 배치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뭐 앞서서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기자실이 1층에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그 1층에 기자실이 있다가 예. 나중에 기자동이 따로 생기면서 별도 건물로 갔죠, 네, 지금. 별도 건물로 갔긴 했지만은 이 청와대와 국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기자들이 국회 내에서 얼마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예. 취재할 수 있죠. 그게 기자동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예. 본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국회의원 집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기자동이 따로 있고 굉장히 폐쇄적으로밖에 동선이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지금 용산청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기자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출근할 때 기자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럼요. 되겠군요. 이게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브리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질문에 늘 대응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국회 같은 경우는 기자동이 따로 있더라도 자유롭게 기자들을 견제하고 취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동선이 확보된다는 점.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끊임없이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 국회는 저런 불통이라는 문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국회발 기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기는 1층에 기자들이 딱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당연히 1층 기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 비서실장의 다른 참모들도 어차피 1층을 거쳐가야 돼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제 2층에 대변인실이 있고 예. 바로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대통령과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은 이 청와대보다 훨씬 더 취재에 자유로울 겁니다. 이게 이 취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비서들한테 질문하는 것 이외에도 예.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동감 있게 그 장면들이 포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또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질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 기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견제할 수 있다. 청와대랑 전적으로 다르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저는 이제 무게를 싣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6층부터 10층까지 예. 민관에 굉장히 넓게 열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청와대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아무리 이제 민간한테 우리가 많이 맡긴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위원회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조직들이 청와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컨대 이제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백악관 본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웨스트윙, 이스트윙 만들어가지고 예. 조금 날개를 펼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좀 넓게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옆에 주변에 보면 백악관 주변에 보면 미국 연방행정부가
임대하거나 사놓은 건물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만으로는 백악관의 업무가 좀 부족하다. 예.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가지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일부러 4층부터 10층까지 좀 넉넉하게 예.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기구들이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또 언제든지 또 추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유연하게 열어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된 겁니다. 이사 시작됐고요. 배치 일단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과정에서 뭐 이런 배치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들 많이 있어요. 이런 배치 모습.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서두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10일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어디서 근무를 시작하는가? 이것도 언론이 주목할 겁니다, 지금. 근데 윤 당선인은 바로 지금 국방부로 가서 근무를 하겠다 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는 지방선거 관련돼 있는데요. 정당별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앞서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이미 뭐 출마 선언해서 지금 뭐 뛰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입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얼마 전에 그만두고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 각오를 밝혔고요.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인과의 관계를 좀 강조합니다. 약간 가깝다.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 등등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윤심 논란이 나온 거죠. 윤심.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도 어제 나왔어요. 그러나 뭐 아니라고도 일단 선을 그었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김은혜 의원의 출마 회견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경기도의 완성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을 여쭤보시면 제가 그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현안에 관련해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상호 이야기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결심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선인과 굉장히 가깝고 뜻을 잘 이해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하지만 출마 자체는 제 뜻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언론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도 계속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당선인 대변, 새 당선인 대변인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김태흠 의원 보면은 윤 당선인의 의중이 좀 실린 것이 아니냐라는 뭐 윤심 논란이나 오더 정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런 친윤 체제 강화로 해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네, 언론의 해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세 분의 그 출마자에 대해서는 자천타천으로 이미 출마를 하기에 손색가 없다라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당선인께서 나가라 마라 그 말씀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지금 뭐 두 영상 확인해 보자면 아니다. 뭐 스스로 열심히 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윤심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왠지요. 뭐 지금까지 과거의 전례들 보면 그리고 경쟁이 후보 간 치열하게 전개되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지방선거를 우리가 치를 때 보면 예. 대부분 이제 뭐 꼭 경기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예. 다양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의회, 예.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대통령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당선인 내지는 대통령과 이렇게 뭔가 긴밀하게 협동할 수 있다, 협력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 자신의 굉장히 큰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야기하신 바는 이제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그냥 굉장히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당선인과의 그 어떤 연계가 있는 사람들은 예. 어떤 당선인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냐, 윤심이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권력이고 가장 이제 떠오르는 앞으로 이제 신 권력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윤심 아니야라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든 그렇게 사실은 해석하면 당선인 쉬워지죠. 대변인 뭐 통상 당선인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항상 커 보이게 되는데 그 관계성이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면 정말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예. 경우라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는데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뭔가 나가서 당선된다 이렇게 어려운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이 절대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당선인이 그냥 윤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지역으로 출마 이렇게 가는 것은 진정한 무슨 누구의 심, 그렇죠. 윤심 뭐 이런 쓰려면 완전 텃밭 지역으로 보낸다. 그렇게 가야 조금 우리 윤심을 받아서 뭐 당선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려운 지역에 뭔가 윤심이 발휘되기 사실 쉽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윤심에서 좀 가깝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울산시장 선거에 나가는 뭐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구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하다 보면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오히려 또 윤심과 거리가 먼 이런 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 유력한 출마자들의 가운데서 이들을 어떤 윤심과 연결해서 윤심이 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지만 언론의 해석일 뿐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박찬환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등 떠밀었겠습니까 설마? 그런 민심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당신 나가서 내 스피커 역할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도 사실은 예. 그 경기도지사를 나가기 위해서 이용한 측면이 있죠. 꾸준히 체급을 올려왔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초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대위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인수위를 거쳤습니다. 예. 인수위가 무슨 6개월짜리, 1년짜리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딱 2달짜리 자리인데 당선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대변인, 매일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 그렇죠.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인 앉혔을 때 김은혜는 도지사 포기했나 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교통정리 끝났구나. 그런데 당선인 하다가 중간에 이게 6개월짜리, 1년짜리 자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달짜리인데 중간에 나왔죠. 3주, 4주 하다가 교체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김은혜 의원도 생각이 있는 거고 당선인도 말은 안 했지만 가봐라. 근데 하필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예. 아까 험지라고 그러셨는데 예. 경기도가 험지 아닙니다. 언제부터 경기도가 험지였습니까? 험지 아닙니까? 최근에 선거에서 예.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선전했기 때문에 험지라고 그러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박근혜 후보 당시에는 경기도 서울을 뺏겼고 경기도를 이겼었어요. 과거에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도지사를 차지한 곳이네요. 그렇죠. 남경필 도지사 몇 번 했습니까? 예.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그걸 험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그 자리에 경쟁자 하필이면 또 경쟁자가 예선 경쟁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예선에서 그것도 경선, 감정적으로 대선 경선 당시. 그렇죠. 감정적으로 부닥쳤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본선에 나가면 예. 그 경기도라고 하는 자리는 자신과 본선에서 싸웠던 이재명 전 도지사가 있던 자리예요. 그 흔적 지우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이겨야 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는 거군요. 예를 들어 꼭 이긴다 그러면은 뭐 그게 당선인의 뭐 얘기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 혹시라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말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경기도라고 하는 자리는 지금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위치나 그다음에 대변인이라고 하는 역할이나 예. 이걸 보면 뭐 말은 안 했지만 이신점심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일단 뭐 언론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당선인 대변인이 그건 언론의 그냥 해석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나가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어제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과 역시 관련되어 있는데요. 강용석 변호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참 전에 이제 당에서 제명 출당이 된 상태인데 이제 복당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서울시당 소속이 되니까 서울시당에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길 지나면 당 최고위원회 지도부에서 의결을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한 단계가 남은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자, 쫓겨난 강용석 12년 만에 복당 하나. 과거에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문제가 돼갖고 당에서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서울시당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이제 승인을 해줬다. 그리고 이제 1차 관문을 넘어간 거죠. 근데 당내에서도 지금 이 복당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복당이 만약 된다면. 그리고 최고위원회의가 복당 의결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일단 보류 상태로 남겨뒀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얼마 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원하면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김재섭 위원장. 이 복당권에 대해서 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당도 지금 사실 혼란스럽죠. 왜냐면은 이 복당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예. 먼저 시도당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시도당에서 평가를 먼저 하고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제 중앙당 최고위에 올려가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럼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이 심사, 시도당 심사는 끝난 거죠? 1차 관문은 통과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당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당원 당규상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원 당규상 있는데 이게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같이 할 수 있는 자, 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산을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그다음에 뭐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고 뭐 개혁 의지가 투철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예. 저 강용석 변호사한테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시당에서 복당권을 만장일치로 뭔가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서울시당에서는 그냥 절차적인 단계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심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복당 신청을 했다. 그냥 받아준다라는 것이 절차가 아니거든요. 심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관적인 판단이 그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내용이기 적합한지 때문에. 아닌지를 따져본 것이다. 그럼요. 이제 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절차상 그냥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절차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그럴 거면 애초에 중앙당에서 제출을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하면 되지 뭐하러 이 두 단계를 나눠서 그럼 심사를 서울시당에서는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그 뭐 절차상 그다음에 뭐 월통 의례적으로 그랬다라고 하지만 예. 저는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심사라고 하는 것에는 판단을 한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런 당원 당규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저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마 최고위에서는 복당을 안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지금 일단 판단하는데 보류 상태라는 거군요. 보류도 이유가 있을 겁니까? 왜 보류를 해놨습니까? 그 보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좀 차일피일 약간 좀 미루고 나서 조금 시급한 전에 끝난 다음에 의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과거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작년에 복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서울시당이 예. 바로 의결을 해서 이 최고위 회의로 올려가지고 최고에서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복당 신청자들이랑 좀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이따 합시다 해가지고 좀 미룬 게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좀 시간이 걸렸군요. 왜냐하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예. 때문에 충분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결론을 내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 회의에 붙인 것이 아닌가, 이 안건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아마 저는 결과적으로도 복당 신청이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복당 신청이 회자가 되는 자체가 부담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최고위가 여기서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에 절대 뭔가 도움을 주거나 아까 국가 이익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이 그다음에 최고위가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당이 신청이 이루어졌고 1차 관문을 통과했고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무슨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강용석
전 의원처럼 좀 사실은 논란의 주인공인 인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찌됐건 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예. 그런 인물의 복당 문제를 심의를 하는데 예. 서울시당이 중앙당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이걸 처리했을까요? 아,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 뜻입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하는 거고, 더군다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당의 의견 물어보니 일단 받아주라 하더라.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중앙당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결국 이거는 보훈복당이다. 보은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저 마련하는데 아, 네, 그렇죠. 가세연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을 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 자금 가지고 이제 구입했다라는 게 윤영아 변호사의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이건 보훈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다. 그리고 중앙당 최고위가 지금 보류를 해놨다는 얘기인데 예. 저게 그러니까 안 해주기 위한 보류냐 아니면 해주기 위한 보류냐. 그건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해주기 위한 지금 보류다. 결국은 여론의 기류를 좀 살펴서 예. 예, 좀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곧바로 안 해주고 결국은 복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아까 제가 굉장히 관계가 안 좋다고 최근에 가영석 변호사가 네. 이준석 대표를 많이 공격했거든요. 안 좋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최고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그 어떤 서로 사감하고 또 정치적인 이런 결정은 또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최고위는 어찌됐건 대표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예. 일단 그렇게 보인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러면 대목인데. 만약 복당되면 경선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 변호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예, 복당도 허용 안 된 상태에서 경기지사 출마하겠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선언을 나왔어요. 했겠는가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뭘까요? 그렇죠. 그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고 그 믿는 구석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의 어떤 파장 이런 것도 신경을 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지사 경선에 참가해서 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당히 좀 걱정해야 될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여러 가지 정황상 예. 경선 통과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예, 안 해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 좀 등장한 건데 이종훈 평론가하고 김재섭 위원장 두 분이 약간 분석의 방향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약간 전망도 다르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보류 상태인데 뭐 조만간 다시 뭔가 안건을 올려서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 분이 이전 정치권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 기사부터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꼽히시던 분이죠. 최재성 퇴장이다. 정치 그만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 김영춘에 이어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강원지사 불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놓고 당이 좀 내용 속인데 이런 상황에서 떠난다 나는 과감하게 떠난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어제 이제 입장을 무슨 기자회견이 아니라 글로써 공개를 했어요. 그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이 뜻은 본인이 새로운 소명이 아니다는 뜻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86그룹 이렇게 꼽히는 분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정치 그만둔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같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여기 보면 친문의 공개 경고장을 받은 송영길. 이 공개 경고장의 내용 중에 핵심은 서울시장 출마로 민주당 쇄신에 혼선을 주지 마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이거 좋지 않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후한 무치 아니냐.
맹비난입니다. 맹비난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한 게 이재명 상임고문, 이재명 전 후보의 뜻이 아니냐. 거기서 이런 2심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보이기에는 친 이재명교와 비 이재명교의 어떤 갈등 아니냐.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앞에서는 또 윤심, 여긴 또 2심이에요. 지금요. 이게.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성, 송영길 약간 다른 모습이죠.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뭐 연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찾아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출마는 서울시장 출마는 접는 게 그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 어쨌든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대표로서 지고 뒤로 물러난 이상 바로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그 마땅치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분이 임기 도중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악의가 잘 안 맞잖아요. 이고 그런 면에서 경륜과 또 경험들 그의 역량은 뭐 충분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우택 변호사. 네.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뭐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고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판 나오고 지적 나오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간다. 결국은 출마하겠다. 지금 이 뜻이거든요. 후보 등록하면 출마한다는 얘기죠. 이걸 그러면 내용이 뭐 정리가 될까요?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비판 나오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결국은 불출마하고 586 용태로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당대표로서.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 연고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이 말인데요. 사실은 그런 거는 다 변두린 것 같고 지금 서울 지역에서 누가 나와도 지금 오세훈 지금 시장을 꺾을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사실상. 현실이다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10% 이상 차이 많이 나거든요. 누가 나와도 박영선 후보가 나와도 누가 나오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거에서. 누가 나오는 것보다. 그럼 저는 만약에 나오지 말라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나오면 돼요. 나와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지역구를 두신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지금 반대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나오세요. 그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핵심은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뭐 전 대표도 뭐 나 그냥 전략 달라 이거 아니거든요. 경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오세훈 현 시장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서 최소한 지금 대선 때는 한 4점 몇 프로니까 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은 구도 자체가 현역 시장이 있다 보니까 10% 이상 15%까지 차이 나고 있거든요. 대선보다 더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고 있어서 이거를 줄여서 그럼 5% 내로라도 줄여서 이거를 따라붙어서 이길 만한 후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오늘 예비후보 등록해서 갈 길 가겠다는 게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현실을?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길 후보를 누구냐. 저는 뭐 이낙연 후보든 뭐 지금 박주민 후보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나와서 좀 분위기를 만들고 어쨌든 팽팽하게라도 붙어보자. 이렇게 고민 가야 되는데 당신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된다고 얘기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 하는 말씀 중에 아까 정리해 주는데 그거 말고 추가되게 나온 게 서울 지역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 맞다. 이럴 때일수록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설사 지더라도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누구를 내보내겠다. 안 되면 나라도 나가겠다. 그렇게 나와야죠. 사람을 내세워라.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뭐 원론적인 얘기에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끌고 와서 출마를 시키겠다. 안 되면 나라도 나가서 바람 일으키겠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꺾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인지 인물을 보여주고 얘기하라. 당연하죠. 지금 시간이 뭐 선거가 6개월 남았습니까? 1년 남았어요.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등록해야 될 상황인데 원론적인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 그러면 누가 나와서 이길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당신은 안 돼. 뭐
그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럼 좀 넘어가서 최재성 이 묵직한 정치인이잖아요. 네. 뭐 호위무사까지 꼽힌. 근데 어제 정치권 떠난다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래도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이분도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로도 항상 거론되던 분이고 예. 80년대 중반 정도거든요. 84학번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 386의 중심에 있는 분인데 예. 그동안 본인이 정치를 해왔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에서도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때 물러난다. 이제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뭐 결단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386 용태를 보면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어떤 흐름으로 그렇죠. 갈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했을 때도 그냥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그냥 한 거라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두 인물 좀 다른 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대의명분은 일단 뭐 최재성 의원이 이제 예. 결과적으로 취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또 뭐 정계 은퇴한다 그런다고 해서 또 영원히 정치를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잠시 쉬어가겠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워낙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대선 기간부터 시작해서 86 용태론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또 지금 사실 정치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세대 교체 시기입니다. 그런 관점도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 다시 이제 그 정계 복귀를 한다면 다른 모습으로 제가 데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현명한 선택을 좀 한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 반면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선택을 이제 결과적으로 한 건데 별로 그렇게 현명한 선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별로 실익도 없는 선택을 실익이 없다라는 거는 서울에서 쉽지 않다 이 뜻입니까? 당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 약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또 도전의 의미를 삼죠. 체급이 또 올라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송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딱히 지금 체급을 더 올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당내에 저렇게 갈등이나 그 논란을 유발하면서까지 출마를 강행할 그런 그 명분이 과연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두 분 평가가 아주 다르네요. 이거 아주 다릅니다. 일단 뭐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등록을 한다니까요. 자, 다음은요. 민주당에서 좀 혁신위가 꾸려져서 어떤 전 쇄신 방안 뭐 이런 것도 어제 좀 공개가 됐는데 그 기사입니다. 자, 민주당 혁신이 586도 경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뜻은 지금까지 편했잖아요. 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네요. 그리고 공천 특정 세대 50% 안 넘게 해야 된다. 특정 세대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국회죠.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내 50대 공천 확정자 50대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63.2%였더라 과거. 이번 국회의원이 되는 그 총선 때는 60%가 넘었군요. 그리고 40대는 13%, 30대에는 2.8%. 이거 됩니까? 지금 이걸 지적한 거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방선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쇄신안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혁신위에서 내놓은 어떤 쇄신안, 혁신안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리도리 금지요. 도리도리. 이 과거 얼마 전 대선 경쟁 때 특정 후보의 어떤 행동을 갖고 이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러자 이거 뭐 대놓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까? 이런 비판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라면 대본이 없어도 프롬프터가 없어도 국민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세도 검증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도리도리와 같은 불안한 시선 처리와 화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재섭 위원장, 민주당의 어떤 혁신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혁신안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뭐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당선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혁신안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결국 이제 상대당과 상대당의 그 당선인을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
과연 저 혁신안이라는 이름 안에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제가 내내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던 것이 개혁 중독에 걸려가지고 예. 정작 본인들이 개혁돼야 되는 대상임을 잊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혁신안이라고 내놓았지만 결국 혁신의 대상은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저는 이번 어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다고 생각해요. 저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혁신, 자신들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 상대당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도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냉정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다 뼈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 굉장히 덩치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지금 냉정하게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 교수님, 혁신안에 좀 독특한 게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혁신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런 걸 발표를 하게 되면 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들을 안 넣어도 될 얘기들을 해서 혁신의 어떤 진정성이 훼손됐다고 봅니다. 자,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하는 모습 보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의원들 자격시험을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3분 스피치 잘하는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태도를 보겠다. 어떻게 하는 방식을 그렇죠. 하는지. 이거 원고 보고 읽으면 안 됩니까? 아니 꼭 3분 스피치 외워서 2분 이상 원고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되나요? 자격을 갖다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잘 외우는 사람으로 이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 자격 시험을 도입해서 보겠다고 날도 잡았어요. 언제 볼지도 그렇죠. 지금. 저는 이 안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이게 다른 것들 예를 들어 아까 앞서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다른 안들이 많아요. 뭐 특정 세대 특히 이제 50대들이 50%를 넘지 않게 하겠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지역구 3분 이상 3선 이상 못하게 하겠다. 좋습니다. 여성, 청년 이번 지방기초단체 선거에서 30% 이상 공천하겠다. 좋아요. 이런 좋은 것들 다 놔두고 거기다가 왜 이게 내 들어가 얘기도 있는 아닌 다른 정치인, 다른 당 얘기를 굳이 꼽아서 그것도 좋은 내용이면 모릅니다. 아니 말 잘하는 사람 꼭 정치를 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나요? 내용 자체가 문제예요, 저거는요. 그리고 다른 혁신안들을 갖다가 의미를 폄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거의 저건 자살골이라고 봅니다. 반응이 안 좋네요, 지금. 패널분도 반응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저는 뭐 짧게 한 가지만요. 이게 지금 특정 세대 50% 안 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특정 세대에게 50%는 보장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50%까지만 해라. 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기존에는 뭐 60%가 넘어갔는데 이거 너무 심하니까 50%까지만 해라. 그 얘기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50대 이상에 배정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로 전면 그 쇄신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전면 그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특정 세대가 뭐 30% 이상 못 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별 의미가 없다. 사실상 내막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가 혁신안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386, 50대가 뭐 50% 이상 보장해 준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근데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동일 지역 3선 이 부분이 아마 당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역에서 적용할 거냐. 더 논란은 오히려 과거 거 빼고 앞으로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동일 지역에 이 적용이 되면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근데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뭐 출마 그 당내에서 면접을 볼 때도 보면 뭐 왜 나왔는지 뭐 1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외워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공격적인 질문에는 그때그때 대응도 필요하다. 정치는 결국 말로 하는 거다. 물론 저도 도리도리란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스피치 능력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동일 지역 3선 금지를 본다든지 또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50% 보장해 준다. 그건 절대 아니겠죠. 좀 줄이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개혁방은 나왔는데 아까 기사 도리도리 금지 이것 때문에 조금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패널분들로부터.
다음은요, 우크라이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유엔에 뭐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절규를 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보시죠, 기사 있습니다. 자, 젤렌스키 절규. 러시아 안보리 거부권이 살인에 걸립니까? 러시아가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안보리는요, 만장일치여야지만 5개 국가가 다 찬성해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반대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유엔 문 닫을 겁니까? 이럴 거면 유엔 왜 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민간인 학살 피해 관련 증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고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기력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여기에요. 러시아 대표, 중국 대표 다 봤어요. 중국 대표는 아직 사실 확인 안 된 것 같다 이런 취지 설명했고요. 러시아는 조작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즉각 퇴출도 요구. 근데 문제는 이 퇴출을 하려면 여기가 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이사국들이 또? 이게 뭐가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사진이 실려 있는 겁니다. 어떤 시신의 모습인데요. 시신이 훼손된 상태였어요. 그냥 여기 설명돼 있습니다. 무슨 표식을 해놨답니다. 나치 문양. 위에 제목만 보세요. 이게 참으로 끔찍해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제목을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박사 교수님. 이렇게 작동불능일 거면 유엔은 도대체 뭐 하러 있는 건가? 각 나라에서 지금 돈을 내잖아요. 유엔에서 활동하라고. 근데 이럴 거면 이런 거 해결 못하고 개입도 못하면 왜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우리가 유엔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이 참전을 해서 예. 굉장히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세계 평화를 지킨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가장 클 때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분쟁에 끼어들었던 최초의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고 경제력이 낮아지면서 유엔이 무기력한 모습들을 보인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운 좋은 케이스였고 사실 그 이후에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수많은 그렇죠. 민주주의가 학살당하는 장면을 눈으로 봤지만 유엔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에서 수많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탄압받았고 학살됐지만 유엔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다시 70년 전처럼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만한 힘은 아직 유엔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엔은 없어져야 되는가? 예. 없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법이 있는데 못 지켜지는 게 낫습니까? 아예 법조차 없는 무법 세탁이 되는 게 낫습니까? 그럼 아예 호소할 곳도 없다. 그렇죠. 젤렌스키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 이렇게 나쁜 짓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호소할 수 있는 장이 저는 지금 유엔이라고 보고 그 최소한의 기능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유엔의 현실이다. 그럼 유엔이 완전히 바뀌려면 그런 어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예. 지금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의 힘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하면서 제대로 철수 못하는 미국의 힘인데 지금 질서를 새로 꾸릴 힘 자체가 없다. 그렇죠. 그런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 틈을 파고들면서 이러한 소위 국제적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 질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 이쯤 되면은요. 사실은 굉장한 만행이 나오고 있고 증거를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외교관들 막 추방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정부도 좀 러시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목소리나 어떤 규탄 입장 이런 걸 낼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러시아 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그 엄청난 교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그 경제 제재에는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하고의 교육의 비중은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부담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하고 대치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또 중국하고의 그 러시아하고 관계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도 연달아 틀어진다라고 전제한다면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얼마나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파급 효과를 우리가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신중한 자세를 좀 보이는 그런 그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엔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고쳤을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인데 그동안 유엔 개혁 주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는 바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국제사회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섣불리 개입은 하지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앞서서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이제 패널 분들이 이 출마 이후에 어떤 당선 가능성 이런 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좀 패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 분야 기사를 좀 가보겠습니다. 무슨 의자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의자인가 봐요. 삼성맨도 불허한다. IT 업계 200만 원 의자 복지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답니다. 여기 보면 회사가 있는데요. 재택하는 직원들한테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 직원들이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안 쓰시는 분들이 이거 고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뭐 중고시장 이런 데 가서 현금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답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도요. 3만 개를 교체해 주겠다. 회사 직원들한테. 이 의자 너무 편하니까. 이른바 의자 복지다. 그러니까 어떤 핵심 인력들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택 변호사. 네. 혹시 지금 이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시잖아요. 이런 의자 있습니까, 거기? 제가 2006년에 개업했는데요. 그때 산 의자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자 복지가 안 되는군요, 거기는. 20만 원 내외인데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비슷하게 생긴 의자 썼어요. 하나 샀는데 예.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거하고는. 그렇죠. 200만 원짜리고.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의자 대부분 이제 올해 의자에 있는 분들은 이제 의자를 좋은 걸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뭐 하루에 몇 시간 안 돼서 좋은 의자는 잘 안 사는데. 굳이 좋은 의자 필요 없다 그 뜻입니까? 오래 앉아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마 근데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의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뭐 잠잘 때도 그렇지만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자를 당연히 사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걸 사줬는데 또 그거를 다 또 중고 장터에 뭐 굳이 필요 없어서 안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선택을 처음부터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의자를 주든가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실용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재택 관련해서 또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코로나 2년의 후폭풍. 회사로 출근 싫어요. 그냥 재택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설문조사 해보니까 그냥 주 5일 재택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원하는 회사는 당혹스럽다.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의자하고 또 관련이 돼 있네요. 이것도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